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말 그대로 최종인 이 변론이 끝나면 이제 결정과 승복의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마지막 점검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맞선 여당은 보수 인사들을 국회로 모아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막판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접견도 잡지 않은 채 직접 최후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먼저 국회 상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 탄핵소추단은 회의를 열고 최후 의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했는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장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탄핵소추단 소속 한 의원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또다시 계엄을 할 것이란 주장도 담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봐서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보수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탄핵을 즉각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스스로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우리 국민들께 계몽을 하기 위한 계엄령을 하셨는데요.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조배숙 등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며 석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변론을 펼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서울구치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상 기자, 이제 최종 변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이철규 의원 등과 만난 것을 끝으로 정치인 접견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후부터는 대리인단과 탄핵 심판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 대통령 접견에 전략을 점검을 했는데요. 원고가 내일 최종 변론 직전까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문구 한자 한자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여권에선 최후 진술에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이 포함될 거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리인단은 대통령 뜻이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조기 하야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분류해서 정리하고 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구치소 앞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왔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약 3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대통령이 수감된 지난달 초부터 2달 가까이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가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일반 면회객과 싸워 형사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그런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김산입니다. 탄핵 심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 등 여러 주장과 또 많은 의견을 쏟아냈지만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변론인 만큼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는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후 변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직접 쓰고 계시다며 원고는 당일날까지 수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대국민 사과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에 대해 딱 2차례 사과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담화들 역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탄핵 심판이 시작되곤 계엄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강변해왔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야권은 탄핵 공작을 벌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하지만 그간 대통령의 태도와 결국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란 주변의 전언에 비춰볼 때 내일도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흔들려 했지만 지난 10차 변론을 돌이켜보면 여러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이번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말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증거들 앞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최종 변론을 할지 조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은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국회 무력화 지시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억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인들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한 검찰 진술을 재확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증언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위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JTBC 조보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론 내는 걸로 사실상 굳어졌습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이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변론을 끝냈습니다.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헌재는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처럼 변론이 꼭 필요한 사건은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재판부 표현대로 내일 종합변론으로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변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당시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집중평의로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뒤 2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은 오늘로 일주일째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 대행의 동네 평판을 박살내겠다며 아이들이 오가는데도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흔들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집 앞까지 찾아가서 협박하는 현장을 이은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퇴근길 주택가가 태극기 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차 위에 올라간 남성은 확성기에 고함치듯 구호를 외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일주일째 시위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시간씩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쏟아내고 담배구에 묶어가지고 사지를 가지고 밤하고 밥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아이들이라도 지나가면 오히려 더 소리칩니다. 이 지지자들의 애초 목적, 문 대행의 동네 평판을 깎아 압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샤우팅을 통해 가지고 음란 속에 문영배가 쪽 내려올 수밖에 없게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음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고성의 항의에도 되레 욕이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사람 떼시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이 지지자들 사유지 안으로 침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녁밥을 해결하고 주민 전용 시설 화장실도 몰래 들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면 경비원은 이들이 남긴 담배꽁초를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시위대가 몰려오고 아파트 관리소는 급하게 출입금지 안내문을 세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주변 식당과 가게들도 저번 주부터 매출이 뚝 끊겨 걱정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안 나와요. 여기 와서 뭐 편하게 오겠어요. 계속 시끄럽고 좋은 말도 아닌데 나쁜 소리 수시간 매일 들은 거예요. 지지자들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한 주민들 불편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찰은 장소만 옮겨달라거나 확성기 소리를 낮추라는 집회 관리만 할 뿐입니다. 앞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와 비교해보면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구호를 확성기로 외칩니다. 아가리는 재판, 대가리는 판사 즉각 사퇴하라. 경찰이 다가옵니다. 안에 박해나 장비 꺼내 장소만 이동시킬 뿐 제지를 하진 않습니다. 경찰 경고 방송도 소용없습니다. 확성기를 사용치 못하게 일시 보관 조치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재판관을 향한 온갖 모욕과 협박이 난무해도 경찰은 집회 관리 등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을 땐 달랐습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박특검 집 앞 시위 이틀 뒤 국회에 나와 내사와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특검 집 앞 시위 20여일 만에 시위 주도자가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위 주도자 3명에 대해선 모욕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문대행 집앞 시위대에 대한 내사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문대행 집앞 시위대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문대행 집앞 시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자들은 전국의 대학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에도 가세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재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외부인이 개입해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부상자까지 나오자 대학들은 사전 허가제부터 경찰 투입까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사람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이 오갑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상대를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라 몰아갑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삼각대와 휴대전화를 든 유튜버들이 몰린 이곳, 숭실대학교 앞입니다. 학생 10여 명이 탄핵에 반대한다며 시국선언을 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원에 나선 겁니다. 부산대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확성기를 단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통제에 나선 경찰을 비판하지만 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막습니까? 정작 정문 앞에 모인 사람 중 상당수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였습니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선 양측이 욕설을 주고받다 충돌해 경찰이 급히 분리했습니다. 다음 날 교육부총장은 교내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외부인이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선 관계 법령과 학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21일 고려대에선 맞불 집회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집회에 온 300여 명 중 재학생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려대 측은 외부인의 집회 참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경찰 도움을 받아 인원을 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이후 대학에 경찰을 들여 집회를 막는 것이 금기시되는 데다 개방된 캠퍼스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무작정 막기도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계속해서 헌재를 흔들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극우 세력 집회에 일부 개신교 단체가 힘을 싣고 있죠. 여기에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 자세한 내용 조소희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이 3.1운동 기념예배를 열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교총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흔들기에 나선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의 움직임과 선을 긋고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 정광훈 씨 등은 최근 헌재를 비판하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당신들이 탄핵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거는 원천무효입니다. 3.1절 날 우리는 감흥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우리는 석방시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다 이거야. 한교총은 이번 성명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열과 대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노림수를 내려놓으라면서 여야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극단적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영 간 대립으로 역대 최고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한교총은 주요 교단 36개와 협력단체 20개가 가입된 개신교 최대 규모의 교단 연합단체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별 3개 중장인 여전 사령관이 별 4개 대장들을 놓고 계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가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암호처럼 적힌 메모를 풀어봤더니 특히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구참모총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계엄 모의의 핵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로 쓴 메모입니다. 군 검찰이 포렌식해 복원한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마치 암호문처럼 작성된 내용을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리더십 불충분 아래 조기 교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교체 대상자는 히읗, 이응, 지읒, 연입니다. 각각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의 앞글자를 따서 쓴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선다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지읒, 티읒, 시옷, 비읍, 즉 지작, 특수, 수방, 방첩사령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래엔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사령관들의 생각이고 때문에 계엄의 인허, 즉 핵심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메모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 메모 자체가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장 관련 부분도 계엄사령관 시키는 걸 반대한다는 생각을 써놓은 거라면서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의 이야기를 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잘 알지 못하면서 동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즉 박 총장이 계엄에 적극 가담할까 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가 계엄 모의 과정을 뜻하는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 논의가 오갔고 군 사령관 중 한 명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 전 사령관은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고 소수가 극비리에 계엄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 메모엔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호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뜻한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강 사령관이 지난해 여름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문구는 당시 강호필도 반대했으니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강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 관여한 직접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강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이후 모임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공소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강 사령관처럼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말미 결론 부분엔 회합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한정, 즉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본인으로 한정한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6월 삼청동 안가회동 이후 계엄 모의가 더욱더 소수에 의해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메모를 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좀 암호처럼 적혀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검찰이 복원한 휴대전화 메모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 내용과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말 앞에 있는 이응,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은 이제 지상작전사령관, 특수, 수방,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엄 모의 과정에서는 일단 배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봤었지만 이 박안수 총장은 계엄사령관 신분이었는데도 이 계엄 관련한 질문을 받으면 증언 때마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었잖아요. 네, 무슨 계엄사령관이 저렇게 말을 하냐,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메모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감정만 앞서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필두로 한 그 사령관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평가 때문에 일단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는 배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로 비상계엄이 얼마나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계엄 사령관을 사실상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의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메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책만 계엄 사령관이었을 뿐 이 논의 자체에서는 굉장히 배제됐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라는 거죠. 네. 이 여전 사령관은 이 메모가 내가 이걸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적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찰이 굉장히 이렇게 매섭게 질문을 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특히 메모 전체를 봤을 때 반대, 부정 이런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여전 사령관은 이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들였다고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제 반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은 그것만 볼 수 없다. 그 앞을 보자. 호기를 잡도록이라고도 써놓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좋은 시기를 잡아서 계엄을 하자는 뜻이지 어떻게 계엄을 하지 말자는 반대라는 의미냐. 이렇게 양쪽이 공방이 되게 치열하게 오간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전 사령관이 이 메모를 적은 날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확인을 했죠. 네, 이 메모가 작성된 게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입니다. 11월 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날 통화 기록을 좀 보면 오전 8시 27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31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 1차 메모가 작성이 됩니다. 짧은 메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50분에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하고 연달아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 메모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또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랑 연달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메모에 그 마지막 부분에 공교롭게도 나오게 됩니다. 네. 네. 특수, 수방, 방첩 이 세 사람이 그날 연달아 통화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날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전 사령관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메모대로라면 그럼 이 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도 이 세 사람인 거고 다른 군 지휘관들은 좀 일부러 배제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정황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강호의 사례를 참고하자. 고통스러운 과정. 바로 밑에는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강호라는 건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의미를 하는데 지난 여름쯤에 전화가 와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했고 전역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작사령관은 여인형 사령관보다도 계급이 높은 대장, 포스타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나가는 말로 계엄을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계엄을 반대한 강 사령관 아니면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박 총장 이런 사람들은 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만 비밀리에 또 하고 싶은 대로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이 메모를 통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이 전시 상황이 와야 한다, 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전 사령관은 이 적이 북한을 의미한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는데 여전 사령관은 부인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5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적 행동이 먼저이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적에게 먼저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느냐, 통제 불가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냐며 여전 사령관을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한 겁니다. 여전 사령관은 여기서 적은 북한이고 계엄은 적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계엄 반대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표현은 또 등장했습니다. 적은 매우 수세적, 적의 여건을 조성한다.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북한 오물풍선을 언급하며
원점 타격 등을 통해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등 위험 요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추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풍을 기대하거나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는 개헌과 무관한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파국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메모 작성 약 2주 뒤엔 합참이 오물풍선을 두고 이례적인 대북 성명을 내기도 했고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메모 작성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 출처는 미군 소식통이 아니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는 트럼프의 비밀 특사가 방한했다고도 보도했는데 이 특사로 지목된 사람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이제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을 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는 이 40대 남성. 최근 경찰서에 난입했다 구속된 안모스입니다. 미군복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 미군에는 입대한 적조차 없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이 기사. 미군 소식통이란 취재원이 바로 안 씨였습니다.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기자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실은 정보 접근권이 없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결국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 기사 형식으로 퍼졌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기사 되게 마음에 들어했대요. 트럼프가 거의 눈물로 글쓰였다 그러던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바람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발표할 것이다. 엠바고가 풀리면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도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버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은 없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남성을 믿었던 매체는 이른바 트럼프 비밀 특사가 방한했다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유진유라는 재미교품이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밀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다를 받았으니까는 오다가 명령 아니에요? 애들한테서 이제 신분이 밝혀졌잖아. 신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만났다는 이 남성.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저 놀러 갔다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저 전화 끊습니다. 특사였다는 보도는 왜 나왔냐고 묻는 질문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유튜브들이 너무 헷갈리게 보도를 한 거예요. 결국 아무 정보 없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중국인 99명 체포 가짜뉴스 어떻게 만들어져서 퍼지게 된 건지 임지수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네,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3일 뒤였던 12월 6일에 계엄군이 선관위 건물에 들이닥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 즈음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결국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오랜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틀 뒤인 12월 8일에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48시간이라는 머릿글을 달린 글들이 연재되기 시작한 건데 네. 내가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알려주겠다라고 쓴 글쓴이는 내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48시간 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온라인에서 퍼졌던 속보와 음모론을 버무린 추론에 가까웠습니다. 이 게시물 중에서는 중국 해커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다면, 머문다면 그 장소가 선관위 연수원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중국인 간첩단 체포설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쓴 온라인에 쓴 글이 시작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12월 24일에요. 한 시사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와 민간인 90여 명이 갇혀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 때문에 오도 가도 못했다라는 어떤 계엄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이걸 정반대로 거꾸로 이용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극렬 지지자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중국인 90명 같은 이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 90명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90명이 그들이 바로 중국이 키우고 키운 정예 해커 부대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에서 좀 추측성으로 돌던 얘기에 살이 붙게 된 건데 이걸 보도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스카이데일리란 매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부터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칼럼 형식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중국인 해커 부대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진상 규명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극우 카톡방에서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이 가짜 뉴스가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되면서 퍼져 나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인 90명이 99명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도 이렇다 할 근거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1월 16일에 드디어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기사 형식의 것을 처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간첩 99명,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칼럼이 아니라 기사로 못 박은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기사의 제보자가 유튜버, 극렬 지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사에서 미군 소식통이라고 인용했던 인물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유튜버 활동을 했던 안모 씨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근데 혹시 공식적으로 비공식 구역으로든 뭐 SNS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소스가 없나요 혹시? 미정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미국 정치 갤러리, DC에. 제 휴미트들이 거기다 인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 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결국에는 제보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 CCTV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는 데 활용됐는데 한 시민단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은 공개하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동선 공개는 왜 거부하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조 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엔 홍 전 차장의 모습과 함께 국정원 본청 1층 내부와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하는 길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에 따라 조직과 정원, 소재지 등 대부분의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는 국정원이 공개될 줄 알면서도 내부 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건 이례적입니다. 국정원 건물은 밖에서 찍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드론을 띄워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오늘 국정원 내부 CCTV 공개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정원 내 자료 제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계엄 당일 조태용 원장의 동선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는 거부해 더 논란입니다. 국정원장의 상세 동선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 원장의 동선은 원장이 해외 출장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를 걸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명태균 씨가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4차례 이상 만났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홍준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합니다. 명 씨까지 세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특정 인물의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종로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다음에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 공천해 줄 것을 요청. 명 씨 측은 이 만남을 포함해 명 씨와 홍 시장이 최소 4번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2021년 10월 28일에 있었다는 명 씨와 지인 간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무소속이던 홍 시장이 명 씨에게 복당 문제와 관련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보고 복당시키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홍 대표가 하루에 5번씩 전화 왔어요, 내한테. 홍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정권 교체 후 딱 한 번 전화 받아준 건 간단한 안부 전화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측의 오늘 추가 주장에 대해 홍 시장 측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사흘 뒤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대선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 및 총선 등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사 대상에 우리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시킬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들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대선용 묻지마 광역 수사가 될 거란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 준비 기간까지 합쳐 최대 140일에 이르는 긴 기간 역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날 소위에선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우려해온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두 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지난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한국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2를 3조 7천억 원에 이라크로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대 3번째 규모인데 저희 취재 결과 납품 단가에서 시작한 수출 참여업체 간 갈등이 지식재산권으로까지 확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중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2입니다. 부체계 업체 한화가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만들면 LIG 넥스원이 천궁2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천궁2는 K방산이 내세운 주력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코리아 내부 갈등으로 방산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9월 3조 7천억 원짜리 이라크 수출 계약을 LIG가 단독으로 따낸 게 발단이었습니다. 한화 측은 LIG가 세부 계약 사항과 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LIG는 세부 계약 내용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한화가 제시한 납품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불협화음은 결국 지식재산권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LIG가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한화 측 기술이 담긴 천궁2 지식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LIG가 한화의 기술을 이전받아 천궁2를 독자 생산한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한화는 비상식적 요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LIG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급히 조정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혼란 속에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되면 향후 다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용산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지난 몇 달 동안 경기도 여주와 광주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걸로 보이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친구 사이 내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참가자 사이에 돈이 오가고 현장에는 돈뭉치가 놓여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녹색 모포가 덮인 책상 위로 화투패가 오갑니다. 진짜 미치겠다. 화투패를 쥔 이 여성, 국민의힘 소속 이모 용산 구의원입니다. 이날 오후 6시쯤 시작된 판은 이튿날 새벽 1시 넘어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날도 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10,000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참가자 옆 바구니엔 10,000원짜리 20에서 30여 장이 뭉치째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기도 광주와 여주에서 촬영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저 맞는데요. 이 우리 가족들이야. 이게 가족들하고 저 노는 거예요. 우리 오빠네 집에서. 해명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친구 집이에요. 거기 놀러 간 거는 사실이에요. 정보를 안 하고 그냥 먹기내기 한 거예요. 급기야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구의원을 그만두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안 내시면 안 돼요. 구의원 안 하고 당연히 피해 안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화투를 칠 때 판돈은 없었다며 돈을 건네받은 건 역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습니다. 판돈을 걸어야 되잖아. 의원님께서 10,000원을 직접 받으시는 장면도 있어서 생각이 안 나요. 함께 화투를 쳤던 이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먹긴 얘기하더라도 돈 많아서 도움이 없지 안 걸렸어요. 이 의원은 지인들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갯돈을 넣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린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1,380을 빌렸어요. 빌린 돈은 오는 4월까지 갚겠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 산불 위험은 크다고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긴 추위가 지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식. 학사모를 쓴 학생들의 표정에선 다가오는 봄이 묻어납니다. 한반도로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어제까진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 날이 좀 풀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졸업식의 열기에 절대 춥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두꺼운 패딩 대신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서풍 덕에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온화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바짝 마른 건조한 공기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메마른 곳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선 축구장 42개 면적이 불에 탔고 오늘 경북 안동과 청송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내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압차가 커지면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강원 영동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예상되니 산림청은 이달 말로 갈수록 산불 위험지수가 더 높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장동혁의 급변침.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의원이었다가 지난 불법계엄 사태 이후에 친윤계로 이동한 환승한 장동혁 의원.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 지킴이로 급부상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정조사였죠.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최초 메모가 보신 것처럼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진화론에 빗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것은 예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1차 메모에서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저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저 메모가 홍정원 전 차장이 직접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여인영 전 사령관의 전화를 듣고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예시를 들려고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홍정원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그 메모를 제대로 작성한 이후에 처음 받아 적은 메모는 폐기했다.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주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최초의 대충 적었다는 느낌, 휘갈겨 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이미지를 제시한 거였죠.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들은 이게 아니다,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름 아닌 현직 의원이죠. 장동혁 의원이 이에 대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체포 명단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건 진화론보다 더 허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뭐 가짜 뉴스를 현직 의원이 퍼뜨리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불법계엄 당일에는 들어와서 불법계엄 해제하려고 표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랬던 장동혁 의원이 불과 며칠 사이로 입장이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입장 변화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대전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상황을 전쟁에 빗대면서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발언해서 또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또 창조론에 빗대서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를 비판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홍장원의 메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적 같은 그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나무 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서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 메모는 진화론에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 유기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 믿기 어렵다라며 진화론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름 아닌 기독교 집회에서는 나무 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무 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진화론보다는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식의 창조론에 더 가까운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마저 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장동혁 의원의 논리대로면 진화론도 믿을 수 없고 창조론도 부정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믿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나오는 겁니다. 다 못 믿는데 음모론만 믿는다?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은 홍정원 전 차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쌍권의 상전은 쌍전? 자, 쌍권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네.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둘 다 오선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성을 따서 쌍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위에 쌍권보다 더 위에 쌍전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쌍전이 무엇인지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도부가 이제 권영세, 권성동, 쌍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두 명의 전 씨가 있는데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자주 섞인. 국민의힘 지도부 위에 뭐 극우 세력들이 있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광안파 정광훈 목사와 이른바 여의도파의 전한길 강사에 휘둘리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소속 의원들이 두 집회에 앞다퉈 참석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좀 끊지 못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런 지점을 뚫고 들어가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도 아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를 지키는 건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이다. 이제는 내란의 힘 이상으로 극우의 힘이 된 것 아닌가라고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향해서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세를 내기 싫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을 집행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21일 우리 민간 경제사절단을 만났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당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럴 경우 각종 절차를 단축해주겠다는 건데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으로도 읽힙니다. 우리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절단으로 미국을 찾은 한 기업 관계자는 10억 달러라는 기준이 협상 카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투자 결정부터 공장 건설까지 3, 4년이 걸릴 텐데 공장을 완공하면 트럼프 임기 말이라 미국의 실질적 지원을 누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4월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업종에 대한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특정한 품목의 특정 기업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각계 전투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기로 했지만 정상 외교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협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종전 협상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7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광물 확보를 노리고 있는데 계속된 압박에 우크라이나도 결국 백기를 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3년 만에 종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거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압이 있었습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트럼프는 지원금 회수 등을 이유로 히토류 지분 절반을 비롯한 우리 돈 약 720조 원 상당의 광물 협정을 강요하는 중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광물을 미국에 내주는 대신 안보를 보장해달란 최후 통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발하는 나토 가입이나 미군 주둔과 같은 직접적인 안보 지원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미국이 참여하는 자원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합의할 거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백기를 드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Це нова угода, і я так і сказав, я готовий до такого діалогу. І я впевнений, що він буде позитивний. Подобається це мені чи ні, тому що нам потрібна ваша допомога.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3년간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강대국 논리에 따라 강요된 평화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 파크 골프장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골프장을 사유화한다, 텃세를 부린다며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 전국 동호회 회원이 2020년 4만 5천 명에서 작년 18만 4천 명으로 4배가 될 정도입니다. 한 게임 하나 36홀 도는데 한 6천 보 정도는.
그럼 채는 요거 하나면 돼요? 예예. 이게 편한 거구나. 예예. 요거 하나, 공 하나.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구장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구장이 없은 게 이제 문제지. 사람 많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몇 달 전 경남 거창군청에 올라온 민원글. 공공시설인데 특정 동호회가 전용 시설이냐 주요 시간대에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거창군 공공파크골프장에서 만난 동호 회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사비를 틀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외국인이 물어들어서 뭐 극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 뭐 청소라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체로 다 한다니까. 그래 솔직히 관리를 다 할 거예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차가 출동할 정도로 회원과 비회원 간 시비가 크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너 거가 결론적으로 국가에 있겠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문제예요. 상당히 이제 그 서로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뭐 고성이 오가고 뭐 폭력 사태 직전까지 가가지고. 지자체는 과도한 주인의식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인의식이 좀 세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공공재는 주인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을 하는 시설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방 시간하고 이런 걸 의무적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북 김천시 감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인데요. 지금 낮은데도 체감 온도가 영하 6도인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파크 골프채마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첫 해에 가입비 포함 13만 원, 이듬해부터 3만 원씩 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만 주는 스티커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이 스티커가 없는 사람들의 시설 이용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막 어디서 왔노 하고 이래 묻고 이래서 치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침 이날 노란 스티커가 없는 파크 골프장 이용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약간 좀 눈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냥 이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회원 가입 없이 그냥 이제 다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젖혀져요. 김천시는 JTBC에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김천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시설이라며 회원 등록 후 출입하라는 협회의 현수막도 최근 철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과거 비슷한 텃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붙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전주시청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유화 논란을 막기 위해 관내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전주시설공단으로 넘기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간단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빠르게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 몸과 마음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서로 얼굴 붉히고 갈등 일으켜도 될까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또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2월) 마지막 주가 돼서야 추위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늦추위를 이겨낸 홍매화가 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도 덜하겠고요.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불 위기경보도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까지 상향됐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 밤 사이에는 강원도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춘천 7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토요일에는 서울이 13도까지 올라 부쩍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